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언급되어 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아. 할 때가 됐지. 아직 이른 것 같은데? 뭐야, 테이퍼링 나만 모르는 거야. 경기 부양을 위해 지속해오던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는 것이 물가도 올라왔고 실업률은 아직인데? 뭐야, 양적 완화 나만 모르는 거야?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우리는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그전에는 들리지 않던 또는 전혀 관심이 없던 글로벌 경기에 대한 뉴스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중에 글로벌 뉴스에 수시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테이퍼링 관련 뉴스입니다. 이 어려운 주제를 오늘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에 우리가 알아야 할 용어를 몇 개 정리해보면 페드, FOMC, 양적 완화,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말들일 겁니다. 정리해보면 페드라는 곳에서 회의를 여는데 그게 FOMC 회의예요. 그리고 여기서 양적 완화를 할지 테이퍼링을 할지 금리 인상을 할지 이런 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부가 전 세계에 영향을 줄 만큼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투자자들도 매우 주시를 하는 거죠. 페드는 사실상 미국의 중앙은행이자 세계의 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페드의 뜻은 페더럴 리저브의 앞에 세 글자만 떼서 페드라고 부르고요. 우리말로 하면 연방 준비 제도라고 부릅니다. 그것마저 줄여서 우리는 연준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반장 같은 사람을 의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연준 의장은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힘이 강합니다. 지금은 2021년 9월인데요. 지금은 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이 의장입니다. 제롬 파월 이전의 의장들이 우리가 들어봤음직한 제닛 옐런, 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펀 등이죠. 우리는 그냥 페드 의장이라고 편하게 부르지만 정확히는 페드의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를 페더럴 리저브에다가 보드를 붙여가지고요. 페더럴 리저브 보드라고 부르거든요. 연방준비위원회라고 하고 FRB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의장이기 때문에 FRB 의장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전 세계 시장이 휘청휘청 하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FOMC입니다. 요건 페더럴 오픈 마켓 커미티입니다. 연방 공개시장 위원회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페드에서 바로 이 FOMC 회의를 열어서 정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합니다. 이 회의는 6주에 한 번씩 열리고요. 1년에 총 8번입니다. 그러니까 6주, 한 달 반마다 한 번씩은 항상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나는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투자를 아예 못하는 거죠. 너무 자주 와요. 그래도 8번의 회의 중에서 보통은 3월, 6월, 9월, 12월이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적어도 이 4번은 우선 신경을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FOMC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 중에 바로 다음 말씀드릴 양적 완화와 테이퍼링의 여부가 있습니다. 양적 완화는 영어로는 Quantitative Easing, QE라고 부릅니다. 양적으로 완화하다, 번역을 그대로 한 거죠. 질이 아니라 양으로 승부하는 정책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왜 하냐면 경제가 화랑이고 좋으면 상관없겠지만 경제가 침체되고 비실비실하면 뭔가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되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대표적인 방법 2가지가 바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입니다. 금리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리기도 하고 싸게 빌릴 수도 있고 돈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서 활력을 띠게 되는 거고요. 양적 완화는 그래도 안 되면 시장에 바로 돈을 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정확히는요, 채권을 사들여서 돈을 뿌리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지만요,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비슷하죠. 편하게 돈을 뿌리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요 금리는 낮추다 보면 거의 0에 붙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낮췄는데도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냥 돈을 바로 뿌려주는 이 양적 완화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취하는 대학생 자녀가 있는데 매월 용돈을 3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중에 10만 원을 자취방 때문에 은행에 빌린 이자를 갚으면서 살고 있으면 20만 원으로 아끼고 아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면 지치겠죠. 그래서 애가 막 침울해져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은행에서 대출 이자를 뚝 낮춰주면 엄청 좋아하겠죠. 또 하나는 용돈을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팍 올려주는 방법이 있겠죠. 바로 이 방법이 금리 인하고요. 이 방법이 양적 완화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방법은 이게 다죠. 이렇게 갑자기 대학생이 돈이 많아지면 그동안 못 먹던 거 사 먹고 그동안 못 입던 거 사 입으니까 침체되었던 경제가 막 살아나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돈이 남으면 바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 돈이 넘칠 때 주식시장도 덩달아 막 오르게 되고 돈이 시장을 끌어올렸다고 해서 유동성 장세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경제의 근본적인 면이 개선되었다기보다는 현금이 많으니까 모든 가격들이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거죠.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일정 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경제가 많이 회복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됩니다. 충분히 살아났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 매달 풀던 돈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테이퍼링 한다고 표현합니다. 연준이 유동성 공급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이 그걸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시작할지 말지가 완전히 화두에 있는 거죠. 경제라는 것은요, 적당해야 좋은 겁니다. 너무 불타오르면 물가가 너무 올라버리고요. 너무 침체되면 실업자가 늘어납니다. 물가가 올라도 서민들한테 안 좋고 실업자가 늘어나도 서민들한테 안 좋습니다. 그러니 너무 침체되어 있던 것 때문에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했었던 것을 더 불타오르기 전에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그 말했던 대학생이 100만 원 용돈을 받으니까 처음엔 아주 의미 있게 잘 쓰다가 한 6개월쯤 되니까 이제 흥청망청 하기 시작합니다. 남는 돈으로 막 사치를 부리고 막 이상한 데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 부모님들끼리 이제 이런 대화를 하게 되겠죠. 여보, 우리 FOMC 회의 좀 해요. 그리고는 엄마가 애가 힘들다고 용돈을 올려줬더니 사치가 심해졌어요. 이제 용돈을 다시 30만 원으로 팍 줄입시다. 그러면 아빠가 한 번에 갑자기 줄이면 애가 너무 충격받을 테니까 다음 달에 80만 원으로 줄이고 그 다음 달에 50만 원으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줄여나갑시다. 바로 이게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겁니다.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이 주식시장은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걸 줄이게 되는 테이퍼링의 시작 여부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등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높고 실업률이 낮다면 테이퍼링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미국의 물가를 보고 실업자 수에 민감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시장에 넘쳐나던 돈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면, 그리고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게 된다면, 아예 미리 투자해서 자금을 걷어들여서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 주식시장에 하락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죠. 많은 투자자들이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고, 테이퍼링의 시작 시점이 내년이냐 올해냐 이런 논의가 요즘에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테이퍼링이 언급되거나 실제로 실행이 되었을 때는 이머징 국가들에게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주식시장에 충격을 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빠져나가서 환율이 오르고 그리고 머지않아 금리마저 올리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까지 주게 되죠.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돈을 빌린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생길 테니까요. 경제를 바라보면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냥 한 명의 개인 투자자가 보기에는 그냥 안 했으면 좋겠는 거죠. 또는 더 미뤘으면 좋겠는 거죠. 나 벌고 나서 했으면 좋겠는 거죠. 금리 인상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각 국가들별로 기준이 되는 금리를 정해놓고 그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거래하는 금리가 그 기준금리에 연동되어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내리면 시중에 돈이 확 풀리고 금리를 조금 올리면 돈이 확 회수가 되는 그런 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7일물 RP, 그러니까 RP의 7일 이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RP는 이제 우리가 잘 알죠. 환매 조건부 채권. 시장이 너무 침체가 되면 금리를 인하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투자도 하고 거래도 해서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럼 당연히 경제가 좀 살아났다는 판단이 들면 오히려 이제 물가가 더 올라버리기 전에 금리를 다시 올려놔야겠죠. 그래서 작년에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확 낮췄던 금리를 올려야 할 고민을 할 시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요, 기준금리를 정말 이렇게까지 떨구면서까지 작년이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은 아직 그대로 0.25%지만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한 단계를 올려서 0.75%에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여기에 연동된 모든 금리가 쫙 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향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지 다들 걱정하는 거죠. 또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갚아야 하는 대출금리도 함께 오르는 거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 규모를 조금 줄이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생각보다 더 큰 규모로 연쇄적으로 작용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양적 완화의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 그리고 낮췄던 금리를 다시 올리는 금리 인상, 이 두 가지 용어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매크로 경제 뉴스를 볼 때 우리가 자주 듣는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글로벌 경제를 전문적으로 보고 예상하는 직업을 이코노미스트 또는 매크로 애널리스트라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의 필요한 긴장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